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동대구역 광장에서 극우 집회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참석자가 5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대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집회에 국민의힘 대구 경북 소속 지자체장을 비롯해서 지역구 국회의원들까지 대거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집회 사회자는 충성을 다짐하는 의미라며 이들은 무대로 불러서 인사까지 시켰다고 하는데요. 특히 정치 집회에 참석이 금지된 지자체장 신분인 이철호 지사는 애국가를 부르면서 하느님을 하나님이라고 기독교식으로 개사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 걸까요? 국민의힘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말일까요?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스픽스 특집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늘 매주마다 참석하시는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박한천 전 청와대 행정관, 김종욱 박사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철호 지사 원래 정치 집회 참석을 못하는 분인 거죠? 뭐 그렇죠. 지자체 단체장이기 때문에 네. 정치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네. 아니, 본인이 뽑힌 게 무슨 뭐 국민의힘에 있는 경북 뭐 지사를 뽑힌 게 아니잖아요. 국민이 뽑은 그쵸, 사람 그쵸. 법적으로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만 다들 지금 상황에서는요.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상황에서 본인의 정치적인 이득이 되는 일이 있다면 그 이득이 되는 일은 기존의 질서, 기존의 제도, 그전의 법률적인 기준 이런 걸 다 지금 무시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아니 뭐 서부지법을 저렇게 난입을 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나서도 애국적 행동이라고 얘기하는 집단들이니까 저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소위 지금 TK 지역, PK 지역에서 맹주화 되고 싶은 사람들이 꽤 있겠죠. 네. 저는 그렇다면 그 지역에서 맹주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저런 세력들과 함께 갈 수 있을 때 본인이 그 지역에 맹주가 되고 맹주가 됐을 때 본인의 정치적 생명이 더 연장되는 측면이 되기 때문에 신념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계산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제가 네. 대구 출신이거든요. 그러셨어요? 예. 대구 출신이세요? 예, 제가 중고등학교 대구에서 정서를 굉장히 잘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제 저도 그래서 좀 그 집회 관련해 가지고 집회의 정확한 본질이 보수냐 윤석열이냐 그걸 한번 여쭤봤어요. 네. 그 기자들한테.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대구에서 어떤 집회가 있으면 윤 대통령 들어온다면 그래도 우리는 윤석열 이 정서였어요. 네. 근데 어제의 그 집회는 그래도 우리는 국민의힘이 더 강했답니다. 정서가 자체가요. 그러니까 이 TK 지역을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요. TK 지역에서 대구 중에서도 특히 대구가 가장 이제 TK 지역 중에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러냐 의식이 깨어 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신진 지역인 수성구가 좀 의식이 깨어 있는 지역이다. 이런 평가를 받아요. 근데 예전에 그 수성구에서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서 나오신 김 땡땡 전 총리까지 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유명하신 분이. 네. 대구에서 그분을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좋게 평가를 해요. 야, 그래도 그런데 그래도 걔가 제일 똑똑하지. 우리 대구 발전을 위해서 우리 대구도 한번 열려야 돼. 걔가 그래도 해야 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막상 까보면은 져요. 항상 져요. 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했더니 대구에 있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뭐 이런 뭐 우리가 다 아니까 얘기합시다. 그대로 제가 그대로 흉내를 내면은 야 부겸이가 와 저 공산당에 가 저 빨갱이한테 가가 와 저 지랄을 하노 한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그래도 부겸이는 우리 대구에서 엄청 똑똑하나 아이가 경북고등학교도 우리 경북을 갖다 경북고등학교도 나왔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말하는데 하고 하면서 딱 그럼 다 찍는 줄 안 돼요. 근데 딱 막상 들어가면은 딱 부겸이가 와 하필 그거 같노. 그래도 우리가 빨갱이 찍을 수 있나 하면서 그냥 모르는 그냥 국민에 팍 찍고 나와버린대요. 이게 대구에 약간 정서가 있거든요. 네. 정서가 있으니까 그래도 국민의힘이라는 정서는 여전히 강합니다. 아까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은 여러 사람이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러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후보들이 흔들흔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쟤들 언제 살아야 줄 몰라. 그러니까 나는 다음에 쟤들 사라지면 내 거야. 나도 한번 대선 뛸 수 있어. 네. 이렇게 생각도 하고 아까 제가 잠깐 여쭤봤는데 이철호 경북지사는 그럼 왜 갔냐? 손해볼 게 없는 장사래요. 자, 이번에 가가지고 얼굴 안 비춰가지고
이초로도 대선 나갈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주고 네. 두 번째 어. 안 되면은 경북지사 3선에 사전 포석을 깔아놓을 수 있는 거죠. 네. 야 그래도 역시 국민의힘에서는 이초로야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어차피 꼭 먹고 안 먹고인데 안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집회는 모양이더라고요. 아니 근데 대한민국의 법이 대구법 따로 있고 대한민국법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지금 법이 안 생각하는데요. 지켜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대구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대한민국법 어기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 정서에 기대 가지고 표를 이런 식으로 예. 얻겠다 이런 전략이 과연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제 집회 참석하고 난 다음에 아마 집회에서는 발언은 못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예, 의식은 예, 했던 것 같고요. 뭐 애국가 부를 때 하느님을 하나님이라고 바꿨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자기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던 모양이에요. 어제 오후에 이렇게 썼다 그럽니다. 어제 집회를 두고 법치주의마저 무용지물이 되고 나라가 통째로 흔들리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국민들이 광장으로 직접 나선 것이다. 사법부는 국민의 요구대로 신속하게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 이렇게 했고요. 저 집회에 참석한 국민이 참석하고 이 참석자들이 말하는 국민이 바라는 나라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외세에 굴종하거나 죽창을 들자는 선동이 아니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익을 위해 역사적 화해와 통일의 큰 걸음도 내디딜 수 있는 강하고 지혜로운 나라다. 툭하면 대통령을 탄핵하는 후진국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치권, 국민이 합심하여 안정되고 번영하는 선진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반대로 했던 거 아니에요? 정반대로 하다가 지금 나라가 이꼬라지가 난 거 아닙니까? 거의 쓰레기 같은 발언이죠. 그러니까 네? 원인과 결과를 또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나라가 왜 흔들렸어요, 통째로? 대통령이라고 하는 윤석열이 군대 보내서 통째로 흔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거 누가 지켰습니까? 국민들이 지켰잖아요. 그리고 개헌군들이 지켰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지켰잖아요. 얘기해서 다 쏙 빼먹어요. 그러니까 이 사태가 벌어진 원인 자체를 누구랑 똑같이 얘기하느냐? 저희 내란 수괴인 윤석열과 똑같이 얘기해요. 윤석열이 얘기했을 때 내가 왜 비상계엄하지? 그때 내란이지만 아니 계속 얘를 탄핵하잖아. 뭐 이런 식의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헌법 질서, 법률 질서에 따라서 국회에서 벌어지는 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나라를 통째로 흔드는 거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한 자가 헌법을 갖다 무시하는 반헌법 세력이라고 규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 뻔히 알면서도 그다음에 또 뭐 외세 의존? 제가 이 태극기 부대들 뭐 합니까? 손에다가 성조기 하고요. 우리 태극기 2개 들잖아요. 그렇죠. 성조기 드는 건 누굽니까? 트럼프잖아요. 트럼프가 뭐 했습니까? 선거 지고 나서 의사당 공격해라고 직접 얘기했잖아요. 실제 의사당은 공격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적을 명확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선거에서 떨어지더라도 소위 저 사람들이 적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정말 화가 나는 건 지금 태극기 부대가 하는 행동이요. 일본의 극우 집단들이 성장한 과정이랑 똑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과거 지역 단위, 현 단위에 있는 종교 집단, 신도 집단 이 집단과 그 지역에는 보수 세력이 결탁을 했고 이 결탁한 세력이 풀뿌리처럼 보수 조직을 만들었고 여기에 누가 결합하느냐? 소위 자민당의 국회의원들이 결합하면서 엄청난 예를 들면 집단들을 만들어내고 그 일본 사회가 완전 극우화되는 양태로 가고 있거든요. 네. 지금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의 국기만 숨기고 있는 거죠. 일장기만. 일장기만.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들은 태극기, 성적이 차마 이건 못 드니까 하지만 방식은 거의 일본 극우 집단들이 성장해 왔던 과정과 동일한 행태들을 보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들은 실제로 따지고 보면 윤석열은 내란을 냈고요. 이 자들은 지금은 내란 플러스 외환까지도 지금 벌이고 있는 행태나 마찬가지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거기에 끼어서 어떻게라도 권력의 한 자락 아니면 자기의 생명 정치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이 작태들 저는 이런 사람들은 방법이 없어요. 누구 말대로 쓸어버려야 돼요.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러니까 이걸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정치적 갈등이 있더라도 이런 반민주적 세력들을 우리가 이 정치 바닥에서 몰아내지 않게 되면 끊임없이 제2, 제3, 제4의 내란이 다시 획책되고 모의되고 예비되고 실행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대구 시민들을 뭐 비난할 생각은 없는데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부추기는 정치인들이 훨씬 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 표, 그리고 신도
이런 걸 얻기 위해서 오히려 국민들을 앞장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훨씬 나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외세에 굴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외세에 굴종한 게 누굽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주기 들고 나가서 집회 시위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일본과의 관계도 우리가 일본의 무슨 저자세로 뭔가를 구걸하듯이 요구한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국제사회 인권 기준에 맞게 일본이 국가화되어 있는 일본에서도 그래도 인정할 건 인정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3자 배상 덜컥 꺼내놓고 난 다음에 물컵 반은 일본이 채울 거라고 했는데 반에 반컵도 안 채웠잖아요. 아니요. 물 한 방울도 안 채웠잖아요. 오히려 이용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거꾸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을 툭하면 탄핵하는 후진국이라고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친히 쿠데타를 한 후진국을 만들려고 했던 걸 시민들이 구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이렇게 이런 인식을 갖게 됐는가 참 답답하고요. 우리 지자체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컵 반을 갖다가 일본에 채워줄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대통령이요? 네. 반 채웠죠. 오염수로. 아니 오염수로 갖다 철철 넘게 부어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민들을 갖다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윤통이 그런 건 이제 미리 예상했던 것 같아요. 물컵 반을 피워놓으면은 일본에서 오염수로 반을 채울 것이다. 이런 거 갖다 미리 예상해가지고 참 제가 보니까 영적으로 신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말을 한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이 지금 아까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구호 집단처럼 간다는 게 윤 대통령이 그 일본 우리 한일 정책에 사는 거 보면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 양반은 그쪽으로 의존하고 가고 있는 듯해요. 그리고 여태까지 좀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소위 그 보수 정권에서 청와대에서 한 자리 했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일본하고 안 친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의료 진료도 어떤 모 비서실장이면 일본에 가서 받고 오시더라고요. 그 대통령 그 지구병원 있잖아요. 사용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서울대병원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나라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오고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오는데 어떤 분은 일본 가서도 진료를 받고 오시더라고요. 이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현재는 가장 중요한 거는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 지금 거의 내란이라는 쪽으로 많이 이제 재판을 보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프레임을 전환하냐면요. 이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당, 옛날에 한나라당도 전시부터 다 포함해가지고 제가 이 사람들 쭉 보면은 프레임 전환에는 정말 따라갈 사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을 전환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현직 대통령의 내란 범죄 행위를 진보와 보수의 갈등으로 그렇죠. 전환시켜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도 질 수 없다. 여기서 또 뭘 자극했는지 아십니까, 이번에는? 저는 이거 보고 좀 놀랬던 게 대구에서 한 그 지식이 있는 분이 말씀을 하세요. 대구가 선택한 박근혜, 윤석열이 헌법사상 초유의 탄핵을 당한 원투다 그래요. 이거 대구 시민들 자존심을 뭉개는 그렇죠. 말인데 그렇죠. 자칫 잘못 들으면 대구에다가 민심에 불을 지피는 이거는 솔직히 선동입니다. 선동. 이런 선동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대구도 지금 대구 그 계신 분들도 생각하는 게 이런 선동에 안 넘어가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역대 그 대선에서 TK 지역에서 그 진보에 대한 그 뭐고 찬성표 있잖아요. 네네. 진보를 찍는 표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엄청 낮았어요, 정말요. 그런데 요번에는 대구에서 하는 말이 이대로 나간다면 기권표도 많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다 보기 싫어. 저 찍자니 가기 싫고 너 속셈을 이제 알겠어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은 거기 왜 나갔느냐? 아 솔직히 국회의원들은요.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 딱 그냥 뭐고 새끼손가락에 반지만 끼고 있어도요. 국민의힘은 무조건 된다 그래요. 옛날에 어떤 말 썼는지 아십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지역에 그 민주당 후보가 나와가지고 아니 이번에는 이 후보가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거 와갖고 박근혜 가면 씩 웃고 하기만 해도 지금 다 찍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참 안타까운 말인데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이렇게 우민화시키거나 국민들의 어떠한 그 올바른 생각을 나쁜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답답한데요. 홍준표 시장 반응이 흥미로워요. 홍준표 시장은 자기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다가 선거법 위반이라서 못 나간다 이렇게 불참 이유를 밝힌 적도 있고요. 또 어제 오후쯤에 페이스북에 올렸던 것 같은데요.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해서 실성을 알리는 연설을 하고 싶은데 가면 무고연대,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여러 송사에 놓인 한 시민단체에 붙인 이제 별명인데요. 예. 무고연대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또 고발할 거다. 그러면서 나는 참석은 하고 싶은데 참석 못해서 정말 아쉽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뭐 글쎄요, 본인이 이제 대선 나간 걸 생각을 하니까 좀 더 몸을 사리는 측면도 있기는 한데 홍준표 대구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보세요? 오히려 경북지사한테 뺏겼어요. 그때 이분도 그때 몽상 가야죠. 몽상가.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제가 제일 놀란 게 뭐냐 그런 거거든요. 내란을 저지른 수개의 집권 여당이 후보 이렇게 막 싸움질을 해가지고 판을 막 어지럽히고 후보를 내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상상력, 이것도 우리 몽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한 5월 대선 조기 대선에 가 있는 거죠. 네. 내가 후보가 될 수 있어. 후보가 되면 지금까지는 내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때까지 이게 가면 안 될 거 아니야. 중도화 전략을 써야지만 내가 가능성이 있을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미 홍준표 대구시장은 중도화 전략을 쓰기 시작을 했던 상황이고 이런 집회, 그러니까 대구 지역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자기 찍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겠죠. 다른 지역에 가고 있는 상황으로 벌어지는 건데 제가 볼 때 모든 것이 자기의 정치적인 계산에 따라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경북지사 같은 경우는 내가 이번에 나가서 그렇게 얘기한들 안 한들 내가 대선 후보로 출마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삼선하면 되지, 이런 식의 발상. 근데 그런 자기의 발언 자체가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또 이 사태들을 혼란하게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아니면 대구 시민들에게, 경북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와 내용들을 전달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치인이 소위 그 지자체 광역단체장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통해서 본인이 뭘 얻느냐? 정치적 이익을 얻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가장 나쁜 정치인이요. 그리고 대구 지역, 경북 지역 분들도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정치인 뽑지 말자고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실제적으로. 예. 그러니까 아주 상식적이며 도덕 규범적인 말씀들을 하시면서 말씀하셔서 끝내 가가지고 이렇게 에이 그래도 우리가 남이가라고 하시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남이가라고 하니까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저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 한국 사회 내부에서 한쪽 쪽으로 고립화되는 양상이 있거든요. 우리 모두 같은 민족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지역적 특색에 대한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민주주의의 원칙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대를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이제 완벽하게 소위 유럽 지역에 있는 아니면 트럼프리즘으로 얘기되고 있는 극우 정당화 돼가고 있다. 근데 그 극우라고 하는 것이 이념적인 극우가 아니라 자기 이익들을 얻기 위한 극우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참하다는 느낌이 처참하다. 이런 상황 자체는. 근데 저는 이게 집회 제목이 굉장히, 그러니까 주최 측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단체인 것 같은데요. 세이브 코리아? 그리고 이게 국가 비상기도회 명목이에요. 그러니까 탄핵 반대 집회도 아니고 거기에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대구 가가지고 참석을 하고 또 이게 지금 부산에서 처음 열었잖아요. 부산에서도 굉장히 많이 모였었는데 부산에서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구로 와서 일종의 이제 국민의힘의 가장 지지세가 강한 곳들에 지지세를 좀 더 다지고 또 15일에는 광주로 간다 그래요. 예. 이건 또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나? 가지고 호남도 분열시키는 건가요? 제가 보기로는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홍 시장님이 요번에 안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집회 안 나온 거 네. 관련하고 또 우리 아까 김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몇 개만 좀 보충할게요. 이분은 말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본 그 정치인 중에서 득실에 대한 계산 이게 엄청 빠른 사람입니다. 정말 빨라요. 득실에 대한 계산 안 하면 그냥 정광석처럼 돌아가요. 근데 이분은 지금 본인 스스로 대권주자 나온다 그러잖아요. 네. 대권주자 나온다 그러는데 대선을 갖다가 TK 지역에서 할 게 아니잖아요. 또 TK 지역에 한다 그래도 전부 다 요번에 말하는 것이 보수의 대권주자로 나오는 사람은 3대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요. 3대 프레임 뭐냐면은 첫째는 내란 프레임, 비상계엄 탄핵 관련된 내란 프레임, 두 번째는 명태균 프레임, 그다음 세 번째는 배신자 프레임. 요 세 개를 벗어나야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이분은 벌써 두 개 프레임이 걸려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경북지사 이철호가 나온다 그래도 대구의 명주는 자기가 생각할 때 보니까 대구
대구 경북표는 자기 표라 이 말이거든요. 예. 근데 굳이 내가 나가가지고 저 지금 창원 교도소에서 자기한테 이를 갈고 있는 명을 자극할 필요도 없는 거고 또 내란 프레임에 걸릴 필요도 없는 거고 이거는 나가서 내가 한번 떠들므로써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더 쌓아 올리는 덕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안 나오시는 거거든요. 안 나오시는 건데 지금 그 전한길 씨 등을 동원해 가지고 18일 날, 15일 날 광주에서 집회를 한다 그래요. 네. 그래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8일 날 광주에서 이제 사전에 우리가 한번 잽을 던져보는 경우 있잖아요. 어퍼컷 날리기 전에 잽을 던져보잖아요. 네. 그 잽을 던져보는 집회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엄청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15일 날 광주 집회 때 있잖아요. 큰 인파 동원도 제가 보니까 예상보다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서 예상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대구 지역에서 하는 그 윤석열 탄핵 찬성 집회 있잖아요. 네. 거기에 나온 인원보다 오히려 저는 아무리 동원해도 동원이 작을 것 같고요. 광주에서 하는 말이 그래요. 아무리 와봐라. 광주의 상징인 5.18 광장은 양보 못 해준다. 이런 의식이 팽배해요. 그래서 아마 이 사전 집회도 제가 알기로는 뭐 전일 빌딩 근처에 샀다 그러더라고요. 이러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딱 그거예요. 우리가 광주에서 전한길이라는 일타 강사를 내세워가 집회를 했다.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 보수는 전국을 있잖아요. 전국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찬반 집회를 몰고 가가지고 보수 이 모든 사건은 보수와 진보의 어떠한 성향 대결이다. 저 그 안에 내부에서 머리 쓰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 외에는 우리가 다음 대선에서 정권 안 뺏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즉 진보와 보수의 대결로 해야지 이게 이 결집도 되고 그렇죠. 중도등에서도 갸우뚱 하고 있는데 딱 깨고 말해가지고 제1야당 대표 재판 그 꼬투리 있지 않습니까? 하나 탁 잡아가 쫙 꺼내면 아 그렇지 저 사람은 이런 게 있었지 이렇게 아주 중도를 모을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얄팍한 꼼수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틀린 건 틀린 거고 맞는 건 맞는 거지. 아니 내란 혐의는 내란 혐의고 진보와 보수가 대립할 수 있는 거지. 이걸 물타기 하려면 안 되죠. 이렇게 물타기 하니까 뭡니까? 오염수를 오염 처리수라는 그런 막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아까 그 말씀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무고한 광주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돌아가셨는데 친이 쿠데타를 멀쩡하게 대통령이 하려고 그랬다가 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광주에서 집회를 한다? 광주에서 용납도 안 할 것 같고요. 어느 장소에 간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정당성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갈등은 전 더 증폭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마 탈탈 모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죠. 조직적으로 모을 교회 가능성이 집단이라는 있겠죠. 게요. 동원력이 강력해요. 동원력이. 그러니까 다른 집단하고 달라서 여기는 아주 거의 제가 볼 때 강제적인 동원. 근데 이게 예를 들면 강제적이라고 하더라도 목사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안 따를 수가 없는 측면들이 꽤 있고요. 그래서 그런 동원력 같은 경우는 이미 실험들을 많이 했어요. 뭐 동성애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반대하는 걸 하면서 이미 신도들이 집회 문화 같은 경우를 잘 이해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동원 시스템들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광주도 상당히 엄청나게 동원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광주도 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말도 택도 안 되는 여론조사의 숫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숫자 가지고 예를 들면 사기를 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질 건데 저는 아마 광주 집회를 전후로 해서 아마 또 숫자 노름이 벌어질 겁니다. 숫자 사기가. 그렇죠. 근데 다 아시잖아요. 지난번 그 펜앤마이크에서 의뢰해가지고 여론조사 공정에 조사한 내용들을 보면 문항이 골 때려요. 문영배 재판관이 뭐가 문제야? 이미선 재판관이 뭐가 문제야? 정정미 재판관이 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들을 쭉 집어넣어 놓고 여론조사를 해요. 그래놓고 윤석열을 지지하냐 마냐 이렇게 물어봐요. 더 골때리 천지일보입니다. 천지일보는 다 아시겠습니다. 네. 되게 특정 종교 집단과 결합도 있잖아요. 여기서 뭘 계속 뭘 물어보냐면 대선 후보 호감도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대선 후보 비호감도만 물어봐요. 그렇죠. 이런 식을 통해 숫자가 나오면 그 숫자가 여론이냐 퍼뜨리게 되고 그 퍼뜨리는 내용들을 극우 세력이나 극우 유튜버들 그다음에 교회 집단들 같은 경우에 퍼뜨리면 이 사람들은 이거 사실을 또 알아요. 사실을 알고 나와서 내가 열심히 싸우면 윤석열을 지킬 수 있다고 판단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만약 그렇게 퍼뜨리게 되면 아마 그러겠죠. 광주는 안 변할지 몰라도 광주나 전남은 밖에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 호남도 변하고 있어? 라는 방식의 또 여론 선동전을 펼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3월 초쯤에 헌재에서 아마 파면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전까지 아마 집중적으로 만들어서 헌재 결정마저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만드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야지만 자기들이 그 이후더라도 세력들을 동원할 수 있고 동원된 세력들을 통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그래서 국힘은 자기대로 자기의 이익을 얻고 또 정강훈과 세이브코리아라는 두 집단 같은 경우 지금 차기를 놓고 싸운 거잖아요. 네네. 보수, 그러니까 극우의 차기를 놓고 싸우는 과정들에서 자기가 얼마만큼 성과를 많이 내느냐에 따라서 정강훈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잘못하면 정강훈도 감옥에 집어넣을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제 재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다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의 돈, 자기들의 세력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가고 있다. 전 그런 측면에서 좀 빨리 헌재나 이런 데서 결정을 빨리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사법적 문제와 관련해서 판단이 딱 서야지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은 들긴 합니다. 네, 지금 뭐 여론사 업체 공정 얘기하셨지만 공정이 한두 번 편파적인 여론사 결과 내놓은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언론에서 보도를 해줘요. 그러니까 자꾸 공정에서 더 이러는 건데 중앙여론사 심의위원회에서 선관위 산하에 있는 기관이잖아요. 지난해 여론사 공정 가가지고 점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상시 3명 이상의 분석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지 여론사 업체로 등록을 할 수 있는데 그 근무를 제대로 하는지 확인조차 안 되는 인원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데에서 여론사를 지금 돌리고 있다. 그러면 언론 스스로가 이런 여론사 업체의 여론사 결과를 좀 보도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요즘 언론에서 조금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어디 구석인가 하여튼 보도를 해주는 거예요. 해주면 국민의힘 패널이나 이런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걸 또 버젓이 공개를 하고 얘기를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여론 조작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극우 진영이 지난번에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에 서로 간에 막 손가락질하면서 책임을 떠넘기고 또 그 사이에 서로 간에 갈등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걸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이 중도층 여론 보면 별로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양쪽이 이제 보수 진보 간 대결 구도로 이번 대선을 치르겠다 이런 생각은 하는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보호하면서 어떻게 대선치를 준비를 하는가 그것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수에서요 제일 싫어하는 말이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 있잖아요. 그 말 꺼내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 탄핵을 말은 꺼내되 이게 보수와 진보의 싸움에서 일어난 탄핵이다. 이렇게 말을 꺼내는 걸 좋아하거든요. 말을 다 그리 돌려요. 이게 그렇죠.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이루어진 탄핵이 아니고 보수와 진보의 싸움에서 탄핵이 이루어져가지고 탄핵 심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그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시청자들이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말이 조금씩 변하잖아요. 네. 근데 이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 걸 보고 정말 진술이 흔들려가지고 진짜 윤석열 살아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나라 진짜 학자이자 헌법재판관 하신 분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네. 이 원래 재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재판할 때 홍길동을 갖다가 12월 1일 날 부르고 1월 1일 날 부르고 2월 1일 날 부르고 똑같은 질문하면 말이 조금씩은 다 틀리는데 그게 자연스러운 거래요. 그렇죠. 자연스러운 거고 이것은 지금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와서 증명 하나 안 하나 그거에 영향을 안 받는데요. 왜냐? 일단은 모든 지금 윤석열 정권 하에서 있었던 장관들이 인정하는 게 계엄의 발표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계엄은 반드시 절차적으로 엄격하게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을 규정을 해놨대요. 이게 왜냐하면 국민의 기본권, 생명권, 자유권을 갖다가 모든 걸 갖다가 말 한마디에 제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엄격하게 하는데 아니 저것들 자백하잖아.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탄핵 사유래요. 두 번째는 뭐냐. 이게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인데 자기가 옛날에 일본 헌법학 이분이 원래 헌법학을 일본 헌법학 교과서를 원래 배우셨다가 우리나라 헌법재판관까지 하신 분이거든요. 네네네. 일본 극우 헌법재판관 헌법학 교과서에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태가 뭐 탄핵이라든가 예산을 안 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라고 말하는 일본의 헌법학자들도 한 명도 없답니다. 그래서 저보고 하는 말이 국민을 너무 물로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한테 전화해가지고 간첩 잡아들이라고 그랬다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했던 포고문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폐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형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가를 정상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반국가 세력을 포고문 안에 지칭을 해놨어요. 야당의 예산 폭거, 민주당의 입법 독재, 야당 대표 방탄. 그러니까요. 그럼 야당 대표 간첩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잡아들이라고 얘기했던 건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저렇게 아니 기본적으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탄핵은 헌법에 있는 거예요. 예. 예산 심의도 헌법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헌법에 있는 행위를 한 걸 가지고 그걸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를 하는 자가 반헌정 세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헌정 세력은 말씀하신 것처럼 반국가 세력이에요. 따라서 윤석열이 반국가 세력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뻔히 알면서도 야 니네들 왜 탄핵을 남발해? 탄핵을 뭐 남발해요? 헌법에 있는 가치에 따라서 국민이 준 대의적인 기준에 따라서 잘못을 했으면 탄핵을 하고 탄핵이 되면 헌재가 판단해서 탄핵할지 안 할지 결정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야당은 예산을 갖다가 증액할 권리가 없잖아. 빈복을 만들 권리도 없어요. 그럼 오면 그렇죠. 심의하고 삭감하는 거예요. 심의하고 삭감했어요. 그게 반국가 세력이에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야당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국회에서.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말도 안 되는 논리. 제가 오늘 일요일이니까 유머 한마디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이 뭐라 그럽니까? 윤 대통령은 체포의 채자도 말한 적 없대요. 그 말한 적 없어요. 변호사가 얘기했던 잡아서 끌고 오라 그랬어요. 음. 그 잡아서 끌고 오라고 했지. 내가 언제 체포라고 이야기했냐? 이거거든요. 참 웃긴 소리죠. 잡아서 끌고 오는 거 체포가 난 도대체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예. 달라요. 말이 길어요. 그럼 두 번째는 두 개인데. 아니 누굴 잡아 끌고 오라고 했느냐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두 인원이냐 번째는 말입니다. 요원이냐. 또 틀린 게 하나 더 있어요. 네. 자기가 그랬죠. 나는 홍장원이한테 그런 체포라는 짓을 한 적 없는 게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이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없는 조직이다. 그래놓고 뒤에는 뭐라 그래요? 간첩을 잡아라고 그랬다. 아니 대공수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간첩을 잡아봅니까? 그 법정 짧은 시간 안에서도 말이 막 내가 이거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고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아까 뭐 탄핵 얘기하셨으니까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 탄핵 심판 때 그때 그 결과를 헌법재판소에서 밝혔었잖아요.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는 이진숙 위원장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지금 구독자분들께 시청자분들께 그냥 이해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행위로 봐야 하고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 하더라도 그 전만으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 탄핵심판은 공직자의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한 헌법재판을 통해 국가 권력을 통제하고 나아가 그들에 의한 헌법 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탄핵을 남용했다? 글쎄요. 뭐 보수 쪽에서는 일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탄핵 그 자체, 탄핵 소추하는 그 행위 자체를 이거를 마치 뭐 대한민국을 독재를 민주당이 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밝히고 있다 이 말씀 좀 드립니다. 저희가 좀 뒤에 아이템들이 더 있어서요. 네. 이제 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러면 좀 제일 논란이 되는 게 치안정 감으로 이번에 승진 발령이 난 박연수. 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울경찰청장 자, 직무대행으로 임명이 되는 겁니까? 이게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진짜 웃긴 게요. 그 제가 우리 경찰청 인사 라인에 물어봤어요. 예. 지금 우리 경찰의 치안정감 티오가 7개입니다. 네. 7개인데 7개가 딱 차 있어요. 왜냐? 지금 구속된 사람이 12월 28일부로 지금 직위 해제가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럼 직위 해제는 6개월 유지하고 이 이후에 신변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해임을 하든가 파면을 하든가. 네. 그러니까 2025년 5월 27일까지는 치안정감 승진 내정자를 두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규정 위반이에요. 근데 정원을 초과해가지고 박연수라는 사람을 솔직히 뭐 박연수가 누군가 다 알 거예요. 이상민 꼬봉이라 그러잖아요. 속된 말로. 경찰국장을 했으니까. 그것만 했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가 저 치안정감 승진을 잘 시켰어요. 이거 규정 위반이죠. 자, 그러면 서울청장은 어떻게 하냐? 서울청장은 지금 경찰청장이 없는 상태에서 실은 경찰청장이 있으면 넘버 2예요. 실질적인 넘버 1이에요. 또 형식적으로도 지금 넘버 1이에요. 경찰청장도 직대가고 있잖아요. 넘버 1인데 역대 서울경찰청이 생기고 난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즉 치안정감 승진 내정자, 현직 계급은 치안감이 서울청장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면
티오가 나잖아요. 7개에서 6명으로 줄어들어가지고 하나 티오 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승진 후보자를 하나 정해요. 승진 후보자를 정해도 이 후보자마저도 바로 서울청장 보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나머지 이제 그럼 치안정감이 6명 있을 거 아닙니까? 예. 6명 있으면 그 중에서 뭐 경력, 뭐 어떤 전문성 이걸 다 고려해가지고 수도경찰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서울청장으로 하고 그 사람 빈자리에 이 사람을 넣는 게 경찰 인사의 역대적 관리였어요. 그만큼 수도경찰청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특히 말입니다. 총선, 대선 이런 게 있는 시기는 서울청장은 그 원칙을 반드시 지켰습니다. 반드시 지켰는데요. 참 말이 안 되는 게 그 윤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정선거 의혹이 하도 많아가지고 자기가 선관위에다가 특공대를 보냈다 그랬죠. 군을 보냈다 그랬죠. 네. 이 박연수라는 사람을 서울청장으로 보내는 자체가 가능성이 많은 요번 올해의 대선을 바라보고 선거 관리를 부정선거 관리로 하라고 보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어요. 서울청장이 뭘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게 딱 두 가지예요. 대선 때 있지 않습니까? 서울청 휘하 각 부장들, 경무관들, 치안감들, 서울 31개 서장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광역수사단. 그러니까 다 모아놓고 화상으로 회의를 합니다. 이번 선거사범 수사는 어떻게 해요? 선거사범의 이 총괄을 터지고 선거사범 수사를 관리합니다. 관리하는데 그래서 거기를 여기 보내놨어요. 만일 이분이 가가지고 회의하면서 이 각 지역마다 여당 강세 지역 있고 야당 강세 지역이 있잖아요. 뭐 야당 강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모 서장한테 요번에 선거사범 수사를 전부 다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합니까? 특히 어디 서장 딱 부르면 있지 않습니까? 네. 경찰이 어느 쪽에다가 프리즘을 맞추고 포커스를 맞추고 선거사범 수사를 해가지고 선거를 갖다가 선거 활동을 압박할지는 이건 명약관화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초유의 사태인 서부지법 난동 사건을 어디서 수사합니까? 서울청 광역수사단에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잡아들였고요. 이거를 뒤에서 선동한 사람이 누군가까지 지금 목까지 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보고 지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지휘가 안 되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런 규정을 위반한 인사 자체가 이걸 해야 안 해도 되는 인사를 왜 이렇게 시급하게 했냐니까 최상목 직무대행이 뭐라고 합니까? 치안 안정을 위해 가지고 사회 안정을 가져오기 위해서 했대요. 네. 그러면 대한민국이 서울만 있습니까? 전국이 있죠. 그렇죠. 전국 안정을 가져오려면 누구를 제일 먼저 해야 됩니까? 경찰청장을 제일 먼저 임명해야죠. 경찰 치안 총감 승진 대전자를 뽑아가지고 국회에 보내가지고 청문회를 거치게 해야 되는데 경찰청장은 없어도 되고 전국적인 치안 안정을 위해서 서울청장이 꼭 이게 있어야 됩니까? 직대가 잘하고 있는데 지금 전부 직대잖아요. 네네. 그렇죠. 자, 두 번째 또 하나 더 얘기할게요. 말 나온 김에요. 이거 참 제가 저희 옛날에 먹던 국물에 침 뱉는 건데 행안부 경찰국장이라는 자리 있잖아요. 네. 이 말도 안 되는 자리를 이 정권에서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냐? 앞에 문재인 정부 때 검찰하고 경찰하고 수사권 조정하면서 경찰이 국가수사본을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엄청난 그 수사권을 좀 폭넓게 가져와요. 그러면 이걸 검찰은 어차피 윤 대통령이 휘어잡을 수 있지만 이걸 휘어잡아야 되잖아요. 휘어잡으려니까 어떡합니까? 행안부 장관 외청으로 돼 있어도 경찰청이 여태까지 독립적 지위를 좀 유지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각종 강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떡합니까? 지금 이걸 갖다가 경찰국장의 자리를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정권에 가장 입맛에 맞는 사람을 딱 보내가지고 여기서 뭘 합니까? 전국 총경 이상의 인사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총경 이상의 승진 전복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전국 총경들이 지금 우리나라 경찰서가 예를 들어서 300개잖아요. 그럼 전국 총경의 숫자는 지금 900명이 넘어요. 예전에는 지방청 참모나 기동대 1년을 가 있으면 서장을 나갈 수 있는데 요즘 못 나가요. 뭐 2번, 3번, 4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계속 서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백도 온 사람은 이 인사전복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을 갖다 해놓으면 나중에 국수본 인사도 지금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수사 제대로 가겠습니까? 11째 수사가요? 근데 지금 행안부 장관 직대가 주도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나는 뭐 승인만 제가만 한 것이다 이런 식의 입장을 밝혔는데 이 인사가 이렇게 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경찰총장급 이상 인사가 되면
이건 대통령실까지도 다 민정수석실에서도 컨트롤을 어느 정도 했다는 얘기가 되는 이거는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이 인사에 직접 심사위원도 들어가봤고 검증위원 들어가봤잖아요. 이거는 인사가 있잖아요. 법상으로 되어 있어요.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 사전에 서로 공문으로 왔다 갔다 있잖아요. 경찰청, 행안부, 인사혁신처, 그다음에 인사검증단에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만 해도 7번, 8번 거쳐요. 저는 이번에 국회에서 이 공문이 왔다 갔다 했는지 안 했는지 반드시 따져야 됩니다. 국회의원들 뭐 나쁘다 하지 말고요. 이번에 이 인사가 법과 규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반드시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지금 그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 이후로 그러니까 직대 체제가 돼 있는 곳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국방부 장관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예. 인사를 이번에 처음으로 사실상 낸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뭐 이제 그 최상목 하는 얘기인데 뻔한 거죠. 그러니까 정무직에 대해서는 인사 안 하고 나머지 일반직에 대해서만 인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다 지금 바이패스를 시키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이거 옥중인사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옥중인사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윤석열의 요중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말씀하신 박헌천 행정관님 말씀처럼 소위 경찰청 인사에서는 없었던 일을 왜 했을까? 그리고 직무대행이라고 하는 최상목이 왜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했을까? 그럼 최상목이 굳이 이 문제에 손을 대들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 2가지 이유예요. 아,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내란 수사 문제.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볼 때는 내란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내란 세력들의 합의된 인사가 벌어지고 있다. 근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내란 수사를 담당하는 게 경찰 아닙니까? 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수본 인사와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 이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대통령실이 상당히 많은 압력을 넣었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압력을 넣어서 저희 행안부 장관 직대한테 오더를 줬겠죠. 오더를 주고 경찰청장이 추천한 형식을 띄어서 소위 그 국무총리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없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니까 바로 최상목에게 넘어갔다면 지금 최상목이 뭘 했습니까? 국민의힘이 요구하면 거수기가 됐었고 그렇죠. 지금 대부분 다 내란 특검 안 돼. 거부권 행사해. 다 거부권 줄줄이 행사했었고 그다음에 헌법재판관 임명도 하지 않았던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내란 수사와 관련해서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소위 기존의 친위구테타 세력들 이 세력들이 자기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옥중 인사 절차들을 그냥 바이패스해 준 거다라고 보이는 것이고 그 바이패스의 핵심적인 인물인 서울 청장 직무대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내란 과정에서 혐의를 가지고 있어서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아야 될지도 모르는 인물이 지금 수사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에요. 그 자리에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볼 때 그냥 완전히 내란 덩어리들이 지금 인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라면 이건 내란이 계속 연장되고 있다.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를 뭔가 검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국회에서 그러니까 행안위를 열어가지고 행안위에서 확인하는 방법밖에 그렇죠. 없는데 행안위에서 있지 않습니까? 18일 날을 열어요.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행안위를 빨리 열어가지고 치안정감, 치안감에 대한 승진 절차가 어떻게 되냐를 딱 경찰청에서 자료 요청하면은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대로 절차를 지켜서 공문이 왔다 갔다 했는가? 그다음에 그러면은 그 공문에는 뭐를 해라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인사검증 동의서는 언제 받았고 인사검증 동의서에 의해서 각 인사검증을 하기 위한 자료를 인사검증단에서 언제 보냈고 언제 회신을 받아가지고 인사검증 몇 명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검증 결과 보고서를 경찰청 그 심사위원회도 언제 보냈고 이걸 다 일자별로 있지 않습니까? 타임테이블로 다 그 자료를 받고 이 자료가 진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검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그렇게 안 했을 가능성이 높은 인사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얼마나 예민한 시기인 줄 아십니까? 이 내란 혐의의 전모 있잖아요. 전과 말. 이걸 밝힐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비아폰입니다. 비아폰 통화 내역, 비아폰은 언제부터 죽었고 언제부터 몇 번을 통화했냐 이게 다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 이 솔직히 스픽스에서 많이 떠들어줘가지고 저보고 막 집중 욕을 하던데 왜 비아폰 이야기를 하냐고 욕을 하던데 비아폰 수사가 지금 거의 들어가고 있어요. 왜냐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폰을 뺏겼고 그다음에
김성훈, 이광호 비화품 뺏겼잖아요. 갖고 있다가요. 그래서 지금 막 이제 들어가는 찰나예요. 그러면 참 이거 검찰도 영장 청구를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하면은 안 낼 수도 없고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갖다가 피해 가지고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이건 도저히 드러났으면 이제 모든 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개입하려고 이렇게 빨리 이런 인사를 했다는 것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의혹이 있다는 거죠. 제 말은요.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네. 지금 공수처는 제가 볼 때 이제 존재감이 사라진 상황이고 예, 남아 있는 게 지금 검찰, 예. 그다음에 경찰, 국수본 이 두 가지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검찰은 엄청나게 문제가 많다는 사실들이 하나하나 확인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경찰까지 가는 상황이니까 지금 검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통령실 내부에 김주현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모종의 작업들이 벌어지고 있다. 내용들이 다 지금 확인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주현과 심우정이 서로 통화를 했다. 통화를 하면서 소위 검사장회까지 열게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김영현이 윤석열과 통화를 했고 통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소위 김영현이 이진동과 통화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고 근데 그 과정에서 김영현이 윤석열이 아닌 또 다른 사람과 통화를 했다라는 내용이 또 나왔었잖아요. 이게 지금 저기 윤건영 의원을 통해서 그렇죠. 확인된 내용인데 이 얘기 뭐냐면 소위 검찰 내부의 심우정 이진동 라인 그러니까 소위 검찰총장과 차장, 대검 차장 이 두 라인 자체가 김주현 라인과 작동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김성훈 경호차장을 막아내는 그러니까 소위 안가를 막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막아내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김건희가 아니겠는가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김건희를 막는 작업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이 경찰의 수사로부터 이걸 막게 해주는 역할을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검찰이 일정하게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경찰 인사를 통해서 또 막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무엇인가 소위 이 대통령실과 검찰 간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건의 중요한 내란 과정에 참여 문제를 갖다가 꾹꾹 막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참고로 그 정점에 누가 있을까? 이걸 진짜 면밀하게 윤석열이 옥중에 세낼 수 있을까?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김주현이 뭐라고 이 짓거리를 하겠습니까? 자기가 예를 들면 왜 똥을 치웁니까? 김주현이 사실 따지고 보면 전 그렇다면 이 위에 뭐가 있을 거라고 하는 자기도 잘못하면 죽을 줄 아는데 왜 그게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있지 않습니까? 네. 솔직히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더 무서워할까, 김성훈을 더 무서워할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저는 김성훈을 더 무서워할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은 계엄한다는 거 뭐 얘기도 안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근데 계엄하는 거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걸 갖다가 굳이 이해하고 우리 마누라도 모르는 일이야. 우리 마누라가 나 혼남 죽어. 이게 참 정말 정말 어디를 떠나든지 해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아니, 자기 살자고 지금 자기 부하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모든 책임 다 떠넘기고 그 사람들을 오히려 더 조롱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헌재 재판 정화 안 해서 아니, 윤석열 이런 정도의 사람인데 뭐. 그러니까 윤석열 공소장을 보면 이게 뭐 작년 3, 4부터 시작됐습니다만 11월 달 공소장 쭉 내용 사전 모의하는 내용 네. 나오잖아요. 포금을 하고 거기가 포금을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네. 나머지 그러니까 윤석열이 포금을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나머지 셋전사 사람들이 다 앉아가지고 한동훈을 검색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이준호 수방사령관이 그렇게 했다고 예. 하죠. 그러니까 즉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경호처가 이걸 모른다? 경호처는 뭐 그럼 예를 들면 뭐 눈 귀 다 감고 앉아 있습니까? 다 알죠. 그리고 술 먹으면 윤석열이 말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다 알고 있는 상황들. 저는 예를 들면 김영현이 경호처장이었기 때문에 경호처장 아래 라인들은 당연히 이 작업들이 벌어지는 거를 알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알면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했겠습니까? 저기 다 기억나세요? 그 국회에서 소위 김영현과 그 다음에 여인영이 보였던 태도, 예. 표정이 야 너 조금 있으면 죽어. 너 나한테 까불지 마 이런 표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김영현이 자기만 알았겠습니까? 김성훈이 이런 사람들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자기 꼬봉들인데 예를 들면 다 알았을 거예요. 다 알았을 것이고 그 아는 역할에서 누가 제일 편하겠습니까? 김성훈이 제일 편하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소위 지금 그 이름상한테 경호처장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후임으로 박종준. 예, 이 사람은 껄끄러운 사람이잖아요. 유아파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김성훈이라는 사람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굳은 일을 다 했을 거예요. 굳은 일을 하는 사람은요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내용을 모르고 어떻게 굳은 일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물고기가 핏뼈 맛있다 그러니까 수족관에다가 살아있는 생선 잡아놓고 작살로 잡는 것까지 보였다 그러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그걸 즐기는 사람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는요. 난 그건 굉장히 과학적인 사람이라고 봐. 진행자님, 진짜 김성훈과 서울경찰이 왜 무서울까? 자, 이게 있어요. 저도 경호실 근무해봤지만 대통령과 영부인이 밖을 외부를 나가잖아요. 네. 외부를 한 발자국 나오잖아요. 내부에서 움직이고 그러면 반드시 아는 조직이 그게 공식으로 나가든 비공식으로 나가든 반드시 아는 조직이 딱 두 군데가 있어요. 네. 경호처와 경찰입니다. 왜냐? 합동을 하니까. 이게 경호처하고 경찰 알 수밖에 없는 게 밖으로 나오면 경찰은 반드시 알아요. 그렇죠. 이게 공식이면은 공식으로 신호를 잡아주고 비공식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빙빙빙 도는 그 경찰 사이드카 말고 그 비공식 그 시커먼 그랜저가 있어요. 그러고 따라 붙으면서 무전으로 신호가 좀 원활하게 빼주게 해줘요. 왜냐면 경호상 문제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이제 880 교통통제라 그러는데 알 수밖에 없어요. 근데 벌써부터 제보가 여러 가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요. 아마 그게 우리 김 여사님이 엄청 무서울 겁니다. 근데 그거 안 나올 것 같죠? 제가 보니까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요.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럼요. 본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 최대 제가 볼 때 중요한 인물은 노상원이라는 인물이에요. 네. 왜냐하면 공소장을 쭉 보니까 소위 예를 들어 사전 모의를 누가 했느냐? 윤석열, 그다음에 김용현, 그다음에 방특사, 방특수 이 세 개 요 사람 모여서 쭉 했었어요. 그리고 김용현과 따로 노상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22회 정도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노상원이 김용현을 만나서 뭘 했겠습니까? 어떤 형태든지 다른 작전들을 짰겠죠. 계엄과 관련해서. 근데 이 노상원은 민간인이에요. 어떤 형태로든지. 경찰이 수사하겠죠, 나중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제적으로 집중적으로. 근데 이 노상원만 요 1라인에 결합돼 있지 않아요. 이 라인에 결합돼 있어요. 김용현, 노상원이라고 얘기하는. 근데 제가 듣기로 김건희가 그 김용현 그 국방부 장관 공간에 들락다락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림이 하나 그려지잖아요. 1라인, 2라인. 그래서 제2수사단 같은 경우 수사단장 역할을 갖다 노상원이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1라인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그 국회를 점령하고 선관위를 통해서 점령하는 사유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내란을 갖다가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흐름이라면 전 이 뒤는 거의 치정에 얽힌 자기가 화나는 부분들에 대한 수거, 제거 이런 것들을 담당했던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거예요. 전 그럼 이걸 지키기 위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제 느낌에. 이건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예를 들면 검찰 심우정이 뭐라고 이걸 다 지켜주고 앉아있고 누가 봐도 나중에 다 걸릴 거 아니에요. 너 왜 이거 두 번이나 기각을 해? 말이 되는 얘기야? 아니, 경찰이 모르고 예를 들면 영장 청구했겠어? 근데 니네들이 왜 두 번이나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기각을 하고 앉아있어? 기각의 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봤더니 윤건영 의원이 또 뒤에 계속 통화했던 내용이 다 나오는 상황.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한 명은 윤건영 의원이 밝히지 않더라고요. 누군지, 통화한 사람은. 근데 용산에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부터 나올 사람 뻔한 거잖아요. 느낌에는. 좀 그렇다면 이거의 핵심은 김건희, 노상원 수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게 남아있다. 아마 이것을 막기 위한 거대한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요. 선거를 통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국정을 잘못 운영했으면은 국민들한테 패배를 인정하고 다음번에 다시 집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도 있고 또 사회가 어떤 하나의 틀 안에 고정돼 있지 않고 계속 이렇게 역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국민의힘이나 지금 보수진영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 난 다음에도 또 권력을 잡겠다고 그럽니다. 국민들이 그걸 그대로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우리만 지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번은 아쉽고 그렇다 하더라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본적인 민주주의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우리가 영구적으로 집권하겠다는 얘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 욕심에서 결국 비롯된 게 계엄 선포 아니겠습니까? 위헌적인 계엄 선포.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제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부터 10월 사이에 여인영하고 그다음에 문상호
그러니까 방첩사 정보사 사령관한테 계속 극우 부정선거 유튜브 방송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검증해 보라고. 근데 방첩사는 이 부정선거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올렸고 정보사는 대통령 뜻에 맞춰가지고 보고서를 올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번에 말도 안 되지만 계엄의 주축 세력이 원래 기무사가 전신인 방첩사가 돼야 되는데 정보사가 오히려 더 계엄의 중심에 서버리고 전 사령관이었던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뭐 수사 2단을 만들어가지고 성관이 위원장을 뭐 고문을 하니 이런 허황되고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극우 유튜버에 단단히 빠져 있었던 사람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걸 제가 그냥 만들어서 지원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검찰 수사 기록에 다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근데 아직도 부정선거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국정원도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하고 방첩사도 없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정보사는 있었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간첩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부정선거를 쫓아다니는 집단이 아닌가 싶어요. 참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정보사가 그거 왜요? 자기들 전문성이 있어요, 정보사가? 정보사는 원래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아니 저 윤 대통령께서 저 헌재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작이라고 공작이 시작됐다고 공작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공작을 좋아하시니까 정보사를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원래 대북 첩보 수집하고 원래 사실 간첩을 잡으러 다녀야 되는 기관이거든요. 맞습니다. 간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 곳이죠. 그렇죠. 정보 수집하고 대북 정보 수집하고 그렇게 휴민트 관리하고 그러는 곳이잖아요. 거기다가 어떻게 선관위 부정선거를 찾아보라고 시킵니까? 이게 대통령이라는 머릿속에서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독재자 아니면 이런 발상을 할 수도 없고요. 독재자들조차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아요. 그 대왕 저기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판다. 대왕고래. 나올 때까지 판다.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정선거 나올 때까지 여기도 계속 파서 하나만 나오면 그걸로 조진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나오니까 노상훈이 한 얘기가 뭐냐면 걱정하지 마. 내가 걔 데리고 와가지고 절단기로 협박하고 뭐 고문 좀 하면 풀겠지. 풀면 그거 가지고 이런 식인 거잖아. 이게 북한이 하는 거예요. 진짜 그 홍장원 사장 말대로 북한이 이런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자가 달리 독재자가 아니에요. 헌법에 의한 지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폭력으로 지배하고 군인을 동원하고 경찰 공권력을 동원해서 지배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의적으로 법률을 해석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 해석을 통한 지배를 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게 곧 독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홍장원 차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북한화되는 겁니다. 북한을 증오하면서 북한처럼 만들겠다고 얘기하는 이런 어이없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지켜야 된다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아니 우리가 그냥 그렇게 자라오면서 배워왔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부정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시간이 다 됐는데요. 우리 임종석 전 비서실장 얘기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말씀 듣고 끝내야겠습니다. 이게 자꾸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페이스북에 오늘 이런 글을 올렸답니다. 김경수, 김동연, 김부겸 모두 나서달라고 설득해도 모자랄 판에 인격적 공격을 하는 건 아니다. 이재명 대표 옆에서 아첨하는 사람들이 한 표도 더 벌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움직임이 점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요. 유시민 작가의 어떤 뭐 직업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에 반박성인가 뭐 이래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여기에 참 반응하기 싫은 게 반응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분들의 이런 발언 자체가 언론에서 이렇게 회자되는 이렇게 이유도 과거랑 유사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소위 총선 직전에 비명이라고 얘기되는 반명이라고 얘기되는 사람들이 한마디만 하면 언론에서 엄청나게 이 얘기를 쏟아내면서 당 내부가 거의 양비론처럼 두 가지의 세력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서 와, 저 당은 매우 예를 들면 문제가 많은 정당 아니야라고 만들어냈던 과정과 유사하게 임종석, 뭐 김부겸, 김경수 뭐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면 언론이 그걸 확대해서 보도를 하고 그 보도를 하는 상황을 보면서 이 내란 전국에서 민주당은 저런 싸움하고 앉아 있어? 저 민주당은 진짜 일극체제 아니야? 이런 식의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심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발언을 많이 하고 싶지 않은데 전 그런 거예요. 이 임종석 이분이 제가 잘 아는 선배이고 형이기도 한데 우물 안에 있나? 그리고 자기 경험을 너무 절대화하나? 이 일은요. 어느 정권 때나 어느 선거 때나 이런 일이 벌어져 왔습니다. 당 내부에서
소위 주류를 형성하는 과거엔 친문이었겠죠. 친문이 주류를 형성할 때에는 친문이 아닌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친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얘기를 했던 과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그때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자기들의 발언에 대해서 지금 소위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본인이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경험을 너무 절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하는 건 자기는 진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일 수 있으려면 거기에 예를 들면 호응을 해야 되고 거기에 여론이 붙어야 되는 겁니다. 전 그래서 저번 총선에서 본인이 좀 공천 못 받은 것도 있었고 또 당 내부에서 어떤 형태든 자기가 정치적인 복권을 하기 위해서라면 지형들의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측면들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지금은 일상 상황이 아니에요. 비상 상황입니다. 내란을 진압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여기에는 너와 내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합류를 해서 저는 예를 들면 파면이라도 되고 난 다음에 윤석열이 그때는 그래 뭐 반대로 다 얘기해. 파면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누구를 위한 발언인가라고 하는 그냥 잠깐 2, 3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 저런 얘기들을 해대는 걸 봤을 때는 이것도 또 다른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이라고 하는 것으로밖에는 볼 수 없는 것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 부탁인데 파면 된다니 말씀하세요. 그때 가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 어렵나요? 미리 말씀하셔서 제가 볼 때는 분탕질 같은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신 말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정치 권력의 이너서클에서 밀려난 사람이 정치 권력의 이너서클로 다시 들어가고 싶은 조급함이 묻어나오는데요. 그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아주 말씀을 잘하시는 유시민 작가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김부겸 전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그냥 책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로 읽을 생각이 없는 네. 것 같은데 뭐 읽고 있다고는 얘기는 하던데요. 뭐 하여튼 임종석 전 실장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지난 대선 때도 빨간불이 깜빡이는데 앞만 보고 갔다. 언론과 여론조사가 지속해서 경고음을 보냈지만 무시했다. 당내 영향을 통합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밀어내기 바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밀어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 공격하고 이재명 대표를 밀어내고 상대 후보 진영으로 갔던 거는 민주당 내부의 이낙연계 아닙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당시 송영길 대표가 8.6 그룹들이 좀 뒤로 퇴진 좀 하고 그런 모습들 보이면서 민주당이 바뀌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호소까지 했는데 거기에 발맞췄던 8.6 그룹들이 있었나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저는 임종석 전 실장도 그랬던 사람 중에 한 명 아닌가요? 글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치적 입지를 키우고 싶은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김종욱 박사가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은 때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조금만 좀 참고 있다가 정치는 누구나 다 발언할 자유가 있으니까요. 그때가 더 얘기해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하나가 되는 원팀은 물론 이재명 대표가 품안으려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무조건 이재명 대표 체제를 무너뜨려야지 우리가 살아난다고 생각하는 거. 나중에 가서 임종석 전 실장이나 김경수 전 지사가 만약에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하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국민들 민주당 지지자들 그거 걱정하는 거 아닌가요? 욕심이 있더라도 조금 더 참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유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맞춰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광고 하나, 김종욱 맞다. 네, 탄탄TV. 제가 워낙 저기 유튜브계의 약자여서요. 네. 김종욱의 탄탄TV라도 하나라도 이렇게 흔적을 남겨놔야 그걸 좀 들으시고 그 스픽스라는 큰 우물에서 떨어져 나오는 이 땀방울들을 좀 내가 먹어야 살아갈 수 있어서 부끄럽지만 김종욱의 탄탄TV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탄탄TV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약한 게 아니고 저력을 갖다가 잠재적 저력이 있는 TV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한천 전 행정관 나와주셨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이렇게 저희가 벌써 이렇게 호흡을 맞춰온 지 3주가 지났잖아요. 한 달 됐네. 한 달 된 것 같아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구독자님들도 그렇게 재밌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야죠. 구독, 좋아요 나가시기 전에 스픽스 구독, 구독, 좋아요 마지막으로 꼭 한번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펙스트팩 특집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전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